여러분들 안녕하세요. GTF 킬링 포인트 65 플러스 오정석 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RC 독해를 할 건데요. 자, 독해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듣고 가셔야죠. 저만의 팁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OT 안에는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킬까지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넘기시지 말고 본 강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시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체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28문제 그리고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0분은 각 파트별로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트 4가 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 4를 빠르게 푸시고 최대한 마킹까지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3.57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중급 또는 하급 난이도였는데 최신 기출을 보면은 상급 난이도가 많이 포함이 돼서 이제는 중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 인물의 일대기, 그 다음에 파트 2 잡지 신문 기사, 그 다음에 파트 3 백과사전, 그 다음에 파트 4 비즈니스 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별로 우리는 본 강의 때 하나씩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청취나 독해나 비슷하게 각 파트별로 특징이 있듯이 그 특징에 맞는 질문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 시간에는 각각의 파트의 흐름을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출제 유형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1, 2, 3, 4 볼 때 여기서 파트 1은 인물 일대기는 유명 인사에 대해서 보통 일대기를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전개 같은 경우는 한번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파트 2는 얘는 어떤 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나 아니면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파트 2가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백과로 넘어가면요. 우리 뭐 나무위키라고 하나요? 예, 나무위키 아니면은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위키피디아 막 이런 거에 어떤 한 표제어 입력어를 그냥 딱 넣으면은 뭡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거를 요약한 게 바로 파트 3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이나 과학적 사실이나 유익한 정보나 지식 자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랑 유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파트 2는 약간 가설이나 연구를 얘기했다면 파트 3는 팩트 위주의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2하고 파트 3가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트 4는 비즈니스 레터이라고 해서 얘는 편지예요, 그냥. 항상 편지가 등장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글의 내용 구성에 따라 어떤 편지의 목적이나 아니면 주제가 달라집니다. 자, 이 편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짧기 때문에 다른 파트가 한 350자에서 380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파트 4는요 280자 아니면 한 3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풀기 쉬워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 그냥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의 문장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정답이 어렵게 나오면은 당연히 그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문제 유형인데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형은요,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나 아니면은 세부사항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의문사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주로 나오고 이 추론 문제라고 해서 얘는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 most likely나 probably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정 키워드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질문을 요약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영역을 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스럽게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4문제가 나오고요. 많게는 6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65점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다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요. 본 강의 때는 본격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사실관계 문제도 있는데요. 얘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not이라는 친구가 키워드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풀어야 되는 공략이 살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은 나트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실관계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8문제가 고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5문제가 본문 문제고요. 그리고 2문제가 어휘 문제로 구성돼서 이렇게 7문제가 한 파트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독해 시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흐름이 같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질문은요. 어디 나온다?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다음 단락에 나오고요. 세 번째 질문은요.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질문은 그 다음 단락. 마지막 질문은 다음 단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질문이 본문의 흐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 무엇이냐면은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었어요. 네, 못 찾았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2번이 먼저 풀렸다면은 여러분들은 1번을 놓친 거예요. 다른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수 있는데 GTF 같은 경우는 청취와 독해가 똑같이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략대로만 여러분들이 쭉쭉쭉 나가면서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모르는 질문의 정답이라면은 그냥 넘기시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 또한 있다. 왜냐면은 65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파트 중에서 한 파트당 3문제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2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고정으로 출제돼서 한 파트에 어휘가 2문제 곱하기 4 하면은 총 8문제가 고정된다고 했었죠.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면은 3초에서 뭐 10초 안에도 풀 수 있고요. 모르는 어휘면요. 당장 사전이 내 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푸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만의 팁. 제가 또 2년 연속 만점 강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팁과 노하우가 쌓였어요. 자, 공략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질문을 먼저 빠르게 읽고 그 키워드를 분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질문을 요약하는 방법은요. 청취나 독해나 똑같습니다. 청취 있는 질문이나 독해 있는 질문이나 어쨌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메모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밑줄을 그어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찾아줘야 돼요. 자, 본문에 질문의 키워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돼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답이 여기 있어요 라고 슬슬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찾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그널에 있는 문장 또는 그 단락에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A, B, C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GTF가 이 본문에 있는 단어가 보기에 있으면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트렌드에서는 그것을 오답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주고 패러프레이징 된 정답을 골라줘야 됩니다. 선생님 패러프레이징 도대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패러프레이징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은요. 이제 어휘 동의어 문제는 다이어 중 지문의 문맥에 맞는 뜻을 고른다. 이거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알면은 바로 맞추고 모르면은 바로 틀리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요것 보세요. 지금 방금 여기를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읽어도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읽고 첫 번째 단락을 가주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What is William Shakespeare famous for? 이렇게 나왔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면은 얘는요. 그냥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로 유명한지, 왜 유명, 무엇 유명 요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 한자 통번역하듯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런 famous for 이런 특정 키워드를 잡고 첫 번째 단락에서 유명한 이유를 찾아준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보기는 먼저 읽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보기를 먼저 읽어도 됐었는데, 왜냐면은 보기를 먼저 읽고 그게 내용이 단락이 있었으면 정답 고르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기가 하도 많이 본문에 있는 단어 갖다가 오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이제 최신 트렌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으면 오히려 더 정답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먼저 읽지 않고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을 읽으실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반 끊으셔도 돼요. 2분의 1 정도 끊어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첫 번째 질문에 키워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는 먼저 읽지 않고 간다고 했었죠. not true라는 요 유형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끊거나, 네, 여기서 일단은 정답에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자.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사람은요 was 뭐였다? well known 잘 알려진이에요. 이 잘 알려진이라는 게 famous와 동의어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famous가 F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은 정답이 슬슬 나오겠구나. 이게 시그널이구나 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줬어야 됩니다. 자, 잉글리시, 포엣이자, 플레이라이트, 그리고 액터, born on 언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요때 태어났다, 어디에서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해석을 하실 텐데 사실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정답에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 한자 한자를 통번역하듯이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물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하구나. 그러면은 ABCD 있는지 한번 볼까 해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ABCD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ABCD 없으면은 한번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이나 아니면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셰익스피어 이분은요 was a prolific writer. 네, 뭐 이 prolific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중급 난이도 이상의 단어인데 65점 이상 학생들은요, 목표 학생들은 반드시 이러한 난이도의 어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각 파트별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어휘는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자, prolific writer 뭐 언제 동안에 이 시대 동안 뭐 요거하고 요거 동안 그리고 나서 뭐 엘리자베스하고 제이커비안 하면은 이 엘리자베스 시대 아니면은 야곱 시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요런 시대 같은 거는 에이지스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 단어가 딱히 ABCD에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ABCD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뭐 보니까 봐봐요. 퀸 엘리자베스하고 킹 제이컵 나왔잖아요. 요거를 서빙한다. 그분을 직접 서빙했다. 아니면은 뭐 모셨다. 이런 게 이제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BCD 먼저 읽어주면은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시대에 다작의 뭐다? 이게 다작이란 뜻이에요. 작가로 활동했다라는 거야. 많은 작품을 했던 활동가였다. 아니면은 작가였다. 요 정도였는데 이 시대에서 이분을 서빙한 게 아니라 작가였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ABCD 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writing many poems and plays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famous는 well known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았어야 됐고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이 prolific이 이 many와 동의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prolific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그의 동의어인 이런 many abundant, rich, productive 이거 다 한 번씩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알았다면은 이게 paraphrasing 됐구나, 돌려 말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정답을 골라줘야 돼요. 독해에서는 모든 게 paraphrasing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araphrasing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매 시험마다 나오는 paraphrasing을 빈출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부록으로 넣어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한 각 파트별로 나올 수 있는 paraphrasing 또한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araphrasing으로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비슷한 말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paraphrasing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동의어하고 유의어하고 상위 개념인데, 자, 이거 봤더니 우리가 뭐다 postpone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연기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reschedule, 이 미팅이 재스케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기됐다 아니면은 다시 스케줄이 변동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동의어나 유의어 아니면은 뭐 상위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엔진하고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엔진하고 프로덕트 마찬가지. 엔진은 제품 중에서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읽고 정답을 골라야 될 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능동태하고 수동태인데요. 이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editor이 이 will review the book, 북을 이 책을 리뷰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정답으로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책이 리뷰가 될 것이다라고 수동태로 나온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체를 바꿔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거, 요 추론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보통은 별표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 보통 같은 경우는 most likely나 아니면 probably 같은 아까 추론 유형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paraphrasing의 큰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제가 그냥 예시를 쓴 거예요. The new staff worked at a clothing company. 이 새로운 스태프가 이 클로딩 컴퍼니에서 일했는데 maybe we can ask him, 그에게 물어보자. 만약에 그가 우리에게 좀 충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직원이 뭐다? experience in the field,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있다. 사실 여기서 동의어나 상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추론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추론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요약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기출 패러프레이징이나 아니면 빈출 패러프레이징 제가 정리한 거 책에 있는 것을 암기하시면은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청취 독해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서 3.57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거는 100 나누기 28 곱하기 맞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맞은 개수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반올림까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4개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14개 맞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3문제 정도를 한 파트당 정확하게 쉬운 난이도에서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필살 찍기, 저만의 이제 특수한 방법이죠.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방법으로 찍게 되면은 요 50점을 넘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로 65점을 평균으로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3개를 맞았을 때는 뭐 찍는 거 포함해서 청취에서 한 문제 더 맞아야 되겠고요. 문법은 100점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청취에서 한 문제 정도 더 실수해도 상관없는 점수가 되고요. 다 맞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더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3문제를 풀고 나머지를 찍었을 때 어떻게 한다?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쌤 필살 찍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요행이라는 것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낸 제 비법이에요. 자, 우선은 들어보세요. 먼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파트당 3문제 정도는 최소한 있을 거예요. 쉬운 난이도 또는 중급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일단 건너뛰고, 그래서 7문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3문제를 푸시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지금 보니까 5, 3, 4, 5니까 이게 17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문제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찍어주실 때 막 A, B, C, D 왔다 갔다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내가 마킹한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독해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보기, A, B, C, D 중에서 확실하게 내가 푼 것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보기가 뭐예요? 바로 B죠, 그쵸? 여기에다가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문제는 정답을 왔다 갔다 찍지 마시고 확실한 정답을 먼저 마킹해 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적게 나온 보기로 하나로 밀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A, B, C, D가 이게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한 5개에서 8개 많게는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 얘는 한 2개에서 많게는 몇 점이야? 자, 얘는 한 5개까지도 맞을 수 있는 B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한 15점에서 20점까지도 늘 수 있는 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해석하고 완벽하게 푼다라기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풀고 최소한으로 3문제 이상은 푼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공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토익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영어 시험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GTELF에서는 가능합니다. 28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모의고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해 수업 구성 우리는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영상은요, 각 파트의 이론하고 엑서사이즈를 풀게 됩니다. 해당 파트의 출제 경향과 그리고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빈출 어휘가 각 파트별로 있거든요. 빈출 어휘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출 어휘 학습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학습시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연습 문제로 이론을 여러분들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프랙티스 1번,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 변형을 바탕으로 뭐한다?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영상하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영상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웬만해서는 실전 연습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해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상만 보고 복습 안 하고 그 다음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나 영상 다 봤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영상을 시청만 한 것이지 내가 학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영상을 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첫 번째로는 기초 어휘하고 문장 해석 능력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해 줘야 돼요. 이거는 청취하고도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법을 공부를 할 때 이 문법에서 파트에서 배웠던 예시와 그리고 그 예시를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바탕으로 키운 해석 능력을 갖고 독해를 공부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도 베이스가 없고 기초 어휘도 모르고 해석 능력도 없는데 나는 65점 한 달 안에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초 어휘하고 문장 해석 능력을 내가 갖추고 나서 독해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걸 갖춰가면서 함께 연습을 하셔야지 반드시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출 어휘와 패러프레이징은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그렇죠? 65점 학생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급 난이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최소 3문제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 강의 때 제가 계속 해드릴 거고요. 오답 노트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오답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메모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 한 2, 3일 전부터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내가 오답을 이런 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시각화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오답을 갖고 있는지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서 시험장에 가서는 그게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점만 띡띡띡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오답을 반드시 왜 내가 골랐는지 그리고 얘는 왜 오답이고 얘가 왜 정답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설 영상에서는 제가 다 들어가 있게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걸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해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